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정비고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일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박태식 중사가 팔짱을 끼고 윤서현 하사를 불러 세웠죠. 서현은 하루 종일 이어진 헬기 정비 작업으로 작업복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헬멧을 벗은 후에도 눌려진 모양 그대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윤활유와 쇠가루가 섞인 때가 깊숙이 배어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상급자의 부름에 바로 자세를 고쳐 세우며 네, 중사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서연은 언제나 완벽한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부대 내에서도 모범적인 하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안에는 오늘 점검했던 헬기 부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 부품들이 거대한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고 엔진 오일통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죠. 각종 공구들이 담긴 공구함들이 여러 개 열린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고 정비 매뉴얼과 점검표들이 또 다른 작업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헬기 구조도와 각종 안전 수칙들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체인 호이스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비고 한쪽 끝에는 공기 압축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용접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서연은 본래라면 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일 사용할 부품들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나서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매일 정비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고 부품 하나하나의 상태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두었죠. 그 덕분에 부대 내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정비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중대장도 서연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그런 서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박태식 중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서연은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비고 한쪽 구석에서는 김도윤 상사가 담배를 피우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죠. 김도윤은 평소에도 여군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특히 자신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서연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야, 윤하사. 오늘 야간 근무표 내가 다 짜. 알았어? 박태식의 말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술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보다 흐릿했죠.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저녁 식사 후 간부식당에서 제법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이 분명했습니다. 박태식의 작업복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단추 몇 개가 풀어져 있었고 모자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죠. 평소 깐깐하게 복장을 관리하던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무표 작성은 분명히 중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고 하사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사님, 근무표는 중대장님 결재 사항인데 제가 임의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박태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죠.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고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쪽에는 거대한 작업대가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닥쳐. 내가 여자라서 봐주는 줄 알아? 똑바로 안 하면 내일 새벽까지 연병장 돌려. 박태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며 정비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침이 튀어나와 서연의 얼굴에 닿았고 서연은 역겨움을 느끼며 고개를 살짝 돌렸죠. 하지만 그런 서연의 반응이 박태식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정비구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도윤 상사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비며 비웃듯 거들어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여자가 군대 왔어? 밥이나 하고 행정이나 하지. 전투는 우리가 하는 거야. 김도윤의 말에 정비구 안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되었고 서연은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죠. 평소 서연을 존경하던 몇몇 병사들도 상급자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며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서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군기와 위계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부당함에 맞서기엔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죠.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예쁘긴 하네. 정비는 잘하던데 같은 말들이 중얼거림 속에 섞여 들렸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각오했었지만 막상 현실에서 마주하니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웠죠.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자가 군대 가서 고생만 할 텐데라고 걱정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지를 집어들고 억지로 펜을 든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몸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았죠. 박태식이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손 떨지 마. 간부 맞아? 내가 간부면 난 장군이겠다. 조롱과 성차별이 뒤섞인 모욕이 정비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는 임무를 수행하러 온 군인입니다. 여군이라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태식이 앞에 있던 금속 책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이 뒤집혔고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과 펜들, 공구들이 바닥에 와장창 흩어졌죠. 정비 매뉴얼이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볼펜들이 구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박태식의 군화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군화 표면에서 차갑게 반사되며 정비구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도 갑자기 멈췄고 오직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공기 압축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이게 군인이면 보여줘봐. 넌 여자잖아. 여자 군인은 지휘관이 될 수 없어. 박태식의 반말이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오랫동안 쌓여온 편견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도윤 상사가 슬그머니 정비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정비구 안에 울려 퍼지며 서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김도윤이 문을 등지고 서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고 나면 그냥 넘어졌다고 하지 뭐. 여자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라고 하면 되지.
서연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비고 안에는 박태식과 김도윤,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만 있었고 모든 출입구가 차단된 상태였죠.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정비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박태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구해주러 오겠어? 여기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게다가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믿어주겠냐고. 순간 박태식이 군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색 군화는 오늘 하루 연병장과 각종 훈련장을 돌아다니며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군화 밑창에는 자갈들이 박혀 있었고 앞코 부분은 쇠로 보강되어 있어서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박태식의 군화는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쾅! 군화 앞코가 서연의 머리 옆쪽을 강하게 찍었습니다. 금속 앞코가 서연의 관자놀이 부근을 가격하자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죠. 쇳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지며 서연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고 관자놀이 부근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죽기 싫으면 입 다물어. 보고라도 해? 그러면 넌 이 부대에 못 남아. 박태식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어지러워하며 바닥에 한 손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머리가 계속 핑핑 돌았죠. 시야가 흐릿해지며 형광등 불빛이 여러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서연의 무릎에 닿아 있었고 흩어진 서류들과 공구들 사이로 서연의 피가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빨간 피방울이 회색 바닥에 선명하게 대비되며 정비고 안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죠. 서연은 관자놀이 부근을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손가락에 따뜻하고 끈적한 피가 묻어났습니다. 김도윤 상사가 다가와서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들 일에 끼어들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조용히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고 마치 서연이 이 상황을 자초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구석에 있던 몇몇 병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소 서연을 존경하던 병사들도 있었지만 상급자들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죠. 특히 박태식 중사는 부대에서 악명이 높기로 유명했고 그에게 대들었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휘청거리며 피가 배어나오는 상황에서도 서연의 손은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래도 조작은 할 수 있었죠. 서연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유일한 희망을 향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언니, 자신을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서연의 언니 윤지연은 현재 서울 합참에 파견 근무 중인 소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보기 드문 여성 장성으로 서연이 군인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지연은 항상 서연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왔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 창을 열고 서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단 3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죠. 언니, 살려줘. 메시지를 보낸 순간 서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자놀이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명은 더욱 크게 울렸죠. 형광등 불빛이 점점 어두워 보이기 시작했고 박태식과 김도윤의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절하는 거 아니야? 김도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며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죠. 화면에는 여전히 전송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고 몇 초 후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닿았고 흩어진 서류들과 공구들 사이로 몸이 기울어졌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관자놀이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비고 안에는 갑작스런 정적이 흘렀고 오직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공기압축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이 참혹한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파견실. 늦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사무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지연 소장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책상 앞에 앉아 내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종 기밀 문서들과 작전 계획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각 부대의 상황 보고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속된 회의와 보고 그리고 끝없는 서류 검토로 하루를 보냈죠. 그녀의 계급장에는 무궁화 한 송이가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가지런히 달려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소장까지 진급한 그녀였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편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연이 하사로 임관했을 때 찍은 사진으로 두 자매가 나란히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지연은 가끔 업무가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길을 따라 용감하게 걸어오는 동생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강 건너편 여의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지연은 그런 풍경을 감상할 여유조차 없었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검토해야 했고 특히 여군 인권 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삐삐하고 울렸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니 아마 업무와 관련된 긴급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서연이었고 내용은 단 3글자였습니다. 살려줘. 지연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화면이 살짝 흔들렸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서연은 절대 이런 메시지를 장난으로 보낼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의젓하고 당당했던 동생이 살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죠. 지연은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었죠.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연이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평소 냉정하고 침착했던 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동생이 걱정되는 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즉시 서연이 근무하는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사관과 연결되자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합참 파견실 윤지연 소장입니다. 그쪽 부대 윤서연 하사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직사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은 지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장님, 윤서연 하사는 현재 정비고에서 야간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직접 연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비고요? 이 시간에? 지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평소 서연이 보내는 일과 보고에 따르면 정비 작업은 보통 저녁 시간 전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군 하사가 혼자서 야간에 정비고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군인답게 매서워졌습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쌓아온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서연이 보낸 그 짧은 메시지 뒤에는 분명 심각한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항공대 즉시 이륙 준비. 지연이 다른 전화기를 들고 항공대에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하고 단호해졌죠. 소장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윤지연 소장 명령으로 헬기 한 대를 즉시 준비해 주십시오. 항공대에서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소장님, 야간 비행 허가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절차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지연은 곧바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20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면서 쌓아온 인맥들, 특히 장성급 인사들과의 관계를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김철수 중장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현재 육군본부에서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지연의 오랜 동료였죠. 철수야, 나야. 지금 즉시 내 도움이 필요해. 지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내 동생이 위험에 처했어. 군사경찰과 수사팀을 즉시 파견해줘. 김철수 중장도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내가 바로 조치하겠어. 어느 부대야? 두 번째 전화는 박영호 소장에게 걸었습니다. 그는 법무감실에서 근무하는 법무장교 출신으로 군 내부 사건 처리에 정통한 인물이었죠. 세 번째는 이정민 준장에게, 네 번째는 최강수 중장에게. 지연의 연락을 받은 장성들은 하나같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 소장을 중심으로 한별 13개의 장성 네트워크가 전국에서 동시에 가동되었죠. 이들은 모두 지연이 오랜 군 생활 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동료들이었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대 상황실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도 당직 근무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벽면에는 부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들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깜빡이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죠. 오창호 대령은 평소처럼 자신의 집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오창호 대령입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대령님, 합참 파견실 윤지연 소장님께서 긴급히 연락을 요청하셨습니다. 윤서현 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는데 당직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창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지연 소장은 군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고 특히 여군 인권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더군다나 윤서현 하사가 그녀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부대 내에서도 몇몇 간부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분 후 오창호의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윤지연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대령님, 저는 합참 파견실 윤지연 소장입니다. 저희 부대 윤서현 하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창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특별한 사건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연이가 정비고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창호는 즉시 당직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서현 하사 현재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보고하라. 몇 분 후 돌아온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정비고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죠. 오창호는 급히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의무실에서는 군의관이 서연을 응급 처치하고 있었고 서연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머리 옆쪽에는 거즈로 감싼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군의관,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창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대령님, 머리에 외상이 있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의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오창호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윤서연 하사가 정비고에서 사고를 당해 현재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대형 병원으로 이송 준비 중입니다. 사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고입니까? 지연의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단순 사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으로. 대령님,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오창호는 급히 박태식 중사와 김도윤 상사를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특히 박태식은 술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죠. 중사, 정비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오창호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식이 어물어물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윤하사가 야간 근무표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에 외상이 있는 거지? 오창호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윤 상사가 거들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공구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창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은 두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새벽 2시 반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연 소장이 탄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한 것이었죠. 지연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의무실에서 서연의 상태를 확인한 지연은 즉시 오창호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보시나요? 오창호가 당황하며 대답하려는 순간 의무실 문이 열리며 군사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미리 요청해둔 수사팀이었죠. 수사팀장인 이중훈 중령이 지연에게 경례한 후 말했습니다. 소장님, 수사팀 도착했습니다. 즉시 현장 보존과 관련자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라면 왜 CCTV가 비었죠? 왜 이송이 지연됐죠? 그리고 왜 제게 즉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창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지적은 모두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정비고의 CCTV는 왜 하필 그 시간대만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연이 쓰러진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발견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때 정비고에서 수사를 마치고 온 군사경찰관이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있고 책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닐봉지에 든 증거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 하사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자신에게 온 살려줘 라는 메시지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한편 정비고 구석에 숨어있던 막내 병사 하나가 몰래 수사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죠. 수사관님,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메모리 카드에는 개인적으로 설치했던 소형 카메라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비고 CCTV가 꺼져 있었지만 이 작은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대 의무실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지연 소장은 동생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머리에 감긴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서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언니가 왔어. 괜찮을 거야.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 화가 났던 적은 없었죠. 의무실 한쪽에서는 수사팀이 서연의 상처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로 파견된 정재호 중령이 돋보기를 들고 서연의 머리 상처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이 명확하고 특히 이 찍힌 자국은 그가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힘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전문가의 확인을 듣고 나니 분노가 더욱 치솟았죠. 어떤 종류의 둔기로 추정되나요? 모양과 깊이로 보아 군화압코 같은 금속 재질의 물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와 방향을 보면 정재호가 각도기를 대며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때 수사팀장 이중훈 중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소장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중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막내 병사가 제공한 메모리 카드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정비고 내부 상황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용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죠. 화면에는 박태식 중사가 서연을 위협하는 모습, 김도윤 상사가 문을 잠그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태식이 군화로 서연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동시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었나요? 지연이 억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소장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확인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없는 원본 영상입니다. 시간과 장소도 일치합니다. 이중훈의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은 즉시 오창호 대령을 불러들였습니다. 몇 분 후 나타난 오창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대령님, 이것을 보시죠. 지연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래도 단순 사고라고 하시겠습니까? 오창호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죠. 이런 일이. 대령님,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영상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누가 조작했나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즉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죠? 오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태식 중사와 김도윤 상사를 즉시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도 함께요. 한편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군사 경찰들과 수사팀, 그리고 헬기로 도착한 소장까지 병사들과 간부들은 모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했죠. 박태식과 김도윤은 급히 불려나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특히 박태식은 술이 깨면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김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야, 너 혹시 그때 카메라 같은 거 없었지? 박태식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CCTV는 끄라고 했잖아. 김도윤도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의자에 앉아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수사팀장과 법의학 전문가가 서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증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박태식 중사, 김도윤 상사, 지연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정비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윤하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연이 박태식의 말을 끊으며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박태식과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박태식이 서연을 위협하는 모습, 김도윤이 문을 잠그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태식이 군화로 서연을 가격하는 장면까지. 이건. 박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동 가혹행위, 상급자 권한 남용,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그냥.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여군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을 그냥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최우혁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부대의 부대장으로 평소 박태식과 김도윤의 행동을 묵인해왔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최우혁이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중사들이 군화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고를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모든 관련자들을 구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부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윤지연 소장의 지시에 따라 군사경찰들이 각 생활관과 사무실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했고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 이중훈 중령은 정비고 현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법과학 수사관들과 함께 더욱 정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였죠. 정비고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여전히 어지러워진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다. 이중훈이 수사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는 이곳이고 가해자들이 서 있던 위치는 저쪽입니다. 법과학 수사관 김민수 경감이 특수 장비를 꺼내며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혈흔이 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자외선 램프가 켜지자 바닥 곳곳에서 파란빛이 번쩍였습니다. 서연의 피가 떨어진 자리들이 형광색으로 드러났죠. 생각보다 많은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이는 가격의 강도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 출혈량이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김민수가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미세한 먼지와 기름때 사이로 군화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연이 쓰러진 위치 주변에는 크기 270mm 정도의 군화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죠. 한편 다른 수사관들은 정비고 곳곳을 뒤지며 추가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고 작업대 밑에서는 서연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령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한 수사관이 정비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떨어뜨린 휴대전화가 있었고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마지막 메시지 전송 시간은 오후 9시 37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일치했죠. 또한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서연이 사건 직전까지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박태식과 김도윤의 생활관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태식의 사물함에서는 오늘 입었던 군화가 발견되었는데 앞코 부분에 미세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흔적들이었죠. 이 군화를 압수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비닐봉지에 군화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와 혈액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도윤의 사물함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노트에는 서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이 담긴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무슨 정비를 한다고 간부 행세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언젠가는 혼내줘야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의 증거입니다. 이중훈이 노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가혹행위였습니다. 오전 6시 부대 내 다른 생활관에서도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소 서영과 함께 근무했던 이병훈 상병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것입니다. 수사관님, 저는 평소에도 박태식 중사와 김도윤 상사가 윤하사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병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을 시키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자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수사관이 펜을 들고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비 매뉴얼을 일부러 감춰놓고 윤하사에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면 밤새 연병장을 돌리겠다고 협박했죠. 또 며칠 전에는 여자는 전투에 도움이 안 된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병훈의 증언에 이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박태식과 김도윤의 행동을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병사들이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중사는 평소에도 여군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여자는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라고, 남자들이 진짜 일을 한다고 말했죠. 한 일병이 증언했습니다. 새벽 7시 법과학 분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의 군화에서 발견된 혈흔은 서연의 혈액형과 일치했고 DNA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군화 밑창의 패턴이 정비고 바닥에 남은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김민수 경감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가해자의 군화와 현장 증거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명백한 폭행 사건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다른 건물에서 실시한 추가 수색에서 또 다른 CCTV 영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비고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였는데 사건 당일 박태식과 김도윤이 정비고로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수사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비고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갈 때는 여유로웠지만 나올 때는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박태식이 정비고에서 나온 후 급히 손을 씻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손을 여러 번 비비며 씻고 있었고 김도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죠. 이것으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중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과학수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나는 생활관에서 마지막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박태식이 사건 후 급히 청소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법과학 기술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미세한 혈흔들과 DNA 흔적들이 하나씩 발견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밑창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격장 흙 성분과 일치합니다. 법과학 수사관이 현미경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박태식의 군화 밑창에 박힌 특이한 성분의 흙이 발견된 것이었고 이는 부대 내 사격장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성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윤지연 소장이 판결처럼 선언했습니다. 공동 가혹행위, 지휘 책임 방기, 증거 인멸 시도, 관련자 전원을 군사재판에 회부합니다. 새벽 8시 부대 상황실은 완전한 통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연 소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이제는 관련자들을 처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죠. 상황실 한편에는 박태식 중사와 김도윤 상사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이제 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평소 권력을 남용하며 부하들을 괴롭히던 그였지만 윤서연이 소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절망에 빠졌죠. 그는 김도윤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김도윤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 박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이미 그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고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오창호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죠.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행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창호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오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령님, 이 부대에서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오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태식과 김도윤의 문제적 행동들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보고되었지만 그때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령님의 침묵이 답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치한 지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대 내 다른 곳에서는 최우혁 중령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곧 구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최우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박태식과 김도윤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고 더 나아가 사건 은폐에도 가담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죠. 상황실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박태식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자 간부가 뭘. 조용히 해. 군사경찰이 박태식을 다시 앉히며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죠. 나는 20년 넘게 군대에서 복무했어. 여자들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야. 박태식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편견과 증오가 가득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연 소장이 천천히 일어나 박태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중사님, 20년 복무했다면서 아직도 모르시나요? 박태식이 지연을 올려다보며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군대는 법과 신뢰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더럽힌 것은 바로 그 신뢰입니다. 박태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이라고, 신뢰라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실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당신 같은 구태의연한 편견이 이 군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태식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윤지연 소장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김도윤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뭐? 박태식이 김도윤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하사는 우리보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기도 했어. 우리가 그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태식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동료마저 자신을 등지자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이나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무에 대한 헌신과 동료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상황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태식과 김도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때 의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엄숙해졌죠.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하십시오. 지연이 수사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모를 군 전체에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과 김도윤, 그리고 최우혁 중령까지 모든 가해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박태식은 끝까지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오창호 대령도 지휘 책임 방기로 인한 조사를 받기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새겨져 있었고 20년 넘은 군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진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전체 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죠. 이제 시작입니다. 지연이 수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의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재활병동의 창가에서는 따뜻한 햇볕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윤서연은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은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머리 한쪽에는 여전히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병상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했고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피해가 아니라 군 전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윤지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편한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지연은 바쁜 업무 중에도 틈날 때마다 서연을 찾아왔고 동생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지연이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는 복도 끝까지 혼자 걸어갔다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의료진은 모두 전역을 권유했고
충분히 쉬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무리하지 마.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을 겪었잖아. 아니에요, 언니. 서연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른 여군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지연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겠어?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저는 여전히 군인이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가 만들어 가시는 변화에 함께하고 싶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연의 용기와 의지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더욱 든든한 동료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며칠 후 서연은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마친 후 복무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죠. 이 소식은 군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복귀 첫날 서연은 새로운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연의 배려로 더 나은 환경의 부대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들과 동료들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깊은 동정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윤서연 하사님, 저희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거수 경례를 하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윤서연 하사, 복귀 의지 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서 지켜보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히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박태식과 김도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박태식은 가혹행위와 상급자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김도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최우혁 중령과 오창호 대령도 각각 지휘 책임 방기와 은폐 시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전역 후에도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군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고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 체계가 대폭 개선되었죠. 또한 지휘관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정기적인 부대 내 인권 상황 점검도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새로운 부대 연병장에서는 전체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이번 사건의 교훈과 앞으로의 군 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죠. 군은 힘이 아니라 규정과 책임으로 선다. 지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군인은 성별, 계급,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읽을 수 있었죠. 교육이 끝난 후 지연은 헬기에 오르며 모자를 벗어들어 하늘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군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연은 연병장에서 언니의 헬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후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헬기는 점점 작은 점이 되어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날 밤의 별빛은 영원히 군의 규정 속에 그리고 모든 군인들의 마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윤지영과 윤서연 자매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질 것입니다. 별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 빛은 계속해서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